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막을 내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의 5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야의 인사청문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새 정부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을 하게 됐는데요. 거대 야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입장과 상황,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오후 6시에 마지막 퇴근길에 올랐네요. 네. 예, 길었던 이제 5년 여정이 이제 모두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 그 재임 초기 한 1년 정도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셨잖아요. 네, 오늘 그렇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예. 그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보통은 퇴임하는 대통령이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고 아침에 새 대통령의 취임식 현장으로 가셔서 네. 거기서 이제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떠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를 당신의 임기 시작일인 5월 10일 자정부터 개방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는 바람에 마지막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못하고 이제 걸어서 나오시는 퇴근을 그전 같은 경우는 오늘 밤을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6시 일과 시간을 마치고 걸어서 나오는 퇴근을 하시게 됐는데 새 대통령 당선인의 그런 처사가 좀 야속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께서 시민들 곁으로 이렇게 걸어서 돌아가는 모습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돌이켜 보면 대통령 탄핵으로 출범한 대통령이어서 네. 인수위원회도 없이 임기를 막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 임기 시작할 때 저도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합류해서 일을 같이 했는데 저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짧게 근무했어요. 네. 그 기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마는 1년 마치고 나왔을 때 늘 들었던 후회 같은 게 있습니다. 대통령님 조금 더 모시고 일을 할 것을 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임기 마지막에 부동산 문제나 이런 문제가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서 힘들어 하실 때에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 저 짐을 못한 거를. 함께 네. 나누어 줬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도 하면서 네. 안타까움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네, 그렇군요. 이 문 대통령이 이제 퇴근길과 함께 이제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명함이 엇갈린 5년이라는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권 10년 주기설을 깬 최초의 대통령이자 또 한편으로는 임기 마지막까지 역대 최고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입니다. 어떤 평가를 직접 내리실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업무와 관련된 평가는 대단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중의 임무를 안고 출범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이게 전임 대통령의 탄핵 상황으로 출범했기 때문에 그 탄핵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구호를 촛불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들었어요. 그러니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1차적인 과제였는데 우리 국민에게 국가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확립하는 일을 해야 했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가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해내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국군 사이버사령부, 또 국군 기무사령부, 또 국가정보원 이런 비밀 정보기관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총칼만 안 들었다 뿐이지 사이버상의 쿠데타와 똑같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훼손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해서 권력기관들이 다시는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갔어요. 핵실험이 이어지고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급기야는 연락사무소까지 이렇게 파괴돼 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빚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전쟁 직전까지 갔던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을 안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나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까지 2번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북관계를 만들었다. 그리고 4번째로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어떤 초석을 다지는 일도 해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숙되어 가는 나라인데 사회 경제적 차원의 민주주의도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렀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빈부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여전하단 말이죠. 이거를 고치는 일을 극복하는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했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 위기도 맞아야 했고 일본과의 기술 전쟁도 벌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이런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들을 떠안고 출범했는데 그런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하셨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 과정에서도 방역도 물론 잘했지만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내놔도 네.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둘 정도의 성과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만 그런 훌륭한 업적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이라기보다 저희 민주당의 부족함이 훨씬 컸다 이렇게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까 더 좀 부피를 못한 부분, 뭐 부동산 문제가 좀 또 이제 아쉬움으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문재인 이제 대통령이 하루하루는 참 길었는데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 금방 지나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예. 하셨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정부 출범을 앞둔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12시부터 이제 정권이 이양이 이제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정권이 반쪽 내각으로 지금 출범을 할 상황이 됐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국회에서 인준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추경호 총리대행 체제로 갈 것 같고, 그리고 복지부의 정호영, 국토부 원희룡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또 강행할 것 같은 그런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민주당 입장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선 좀 언론이 조금 성급한 것 같은데요. 총리 임명 동의안은 대통령이 취임해서 국회에 정식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총리 후보자를 지명했으니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와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했고 인사청문회 결과 저희 민주당은 부적격이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한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오전에 취임을 하고 나면 곧바로 아마 국회에 총리를 임명해달라라고 하는 임명에 동의해달라고 하는 임명동의 요구안을 보내올 거예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잡아서 인준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 표결 결과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총리에 임명할 수 없는 것이고 과반수를 얻어서 찬성을 얻게 되면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직 반쪽 내각이다 이런 관측은 언론에 좀 성급한 관측입니다. 네, 반쪽 내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일단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나 또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도 저건 부적격한 인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몇 분 계세요. 네. 저희 당에서 볼 때는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자진 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라든지 또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네. 부적격이라고 생각하고 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하다고 봅니다. 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역시 그 친일 사관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다시 요청하면서 임명을 강행할 듯한 네.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을 표방하고 들어서는 정부이고 또 그에 맞추어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네. 우리 국민들 보기에 과연 그것이 국민적인 판정이 난 분들을 부적격이라고 판정이 난 분들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정말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가? 저는 강행하겠다고 선언하기에 앞서서 이런 인사 실패 또 언론에서는 인사 대참사라고까지 부르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고 돌이켜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아직 반쪽 내각이라고 하기에는 좀 성급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구성 과정에 있는 윤 정부 1기 이 내각 검증하는 과정에서 역시나 가장 치열하게 지금 최대 격전지라고 불리는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거든요. 오늘 아주 그야말로 불꽃이 튀었습니다. 특히 이제 검수완박, 딸 스펙 의혹 이걸 중점적으로 민주당과 후보 간 한 채 양보 없는 치열한 이제 접전이 벌어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우선 한동훈 후보자가 국회 입법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전에도 무슨 국회가 야반도주 하는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썼는데 국회 입법에 대한 그의 인식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체제에서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그 법을 집행하는 것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입법부가 입법한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죠. 그런데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런 소신을 오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조금 더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 과연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의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한 분인가 심각하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한동훈 후보자는 반부패 강력수사부의 부장으로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스펙 중에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야말로 도륙을 당하다시피 하는 수사를 받고 그 부인은 지금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와 똑같은 스펙 쌓기를 해왔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 겸허하게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파헤칠 수 없어서 그렇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스펙 쌓기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는 뭐 저작권법 위반이라든지 하는 등의 실정법 위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이신데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를 하셨어요. 여기에 지금 핵심이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래 합의를 다시 전면 재검토하자는 입장이시거든요. 뭐 역시나 국민의힘에서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걸 위한 것인지 그리고 또 이런 반발이나 이런 후폭풍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른바 민주당이 뭐 검수완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을 가지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자체도 잘못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정부에 대한 견제의 수단으로 맡아왔습니다, 사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저희 이 민주당이 집권당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장을 하게 되었던 것은 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에 전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 국면이었을 적에 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수많은 국정과제에 발목을 잡았거든요. 네. 더구나 그 법사위에서는 국회법상의 권한이 법률안의 체계 작구를 심사하는 권한만 있을 뿐인데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에까지 다 관여를 하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들은 전부 다 붙잡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패키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네. 해서 이제 법사위원장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거였는데 여전히 법사위에서는 권한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은 대정부 견제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국회 입법부에서 야당이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서 원을 구성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5월 29일로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전반기의 원내대표가 후반기의 원구성에까지 관여해가지고 합의를 다 해놨다라고 하는 건 월권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당의 원내대표, 전임 원내대표가 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월권적 행위였기 때문에 원점에서 논의해 가야 될 문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몇몇 언론에서는 이제 의원님이 좀 강하다. 강경파 쪽이다. 뭐 이런 그 수식어가 붙는데 거기에 뭐 보셨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제 어쨌든 본인의 평가와는 또 이제 다를 수도 있는데 이제 거대 야당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현재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그 거대 야당의 기조 당분간 강한 야당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건가요? 박홍근 원내대표와 함께 제가 1년간 원내 대표단으로 일할 때 어떤 기조로 일할 건가를 갖고 상의를 했는데 네. 민생과 개혁의 두 마리 토끼를 다 같이 쫓아보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고 네.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여야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을 많이 했는데 그 공약 가운데 똑같이 공약한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완전하게 네, 하겠다든지 뭐 또 병사들의 월급을 네.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든지 또 무슨 노인들의 기초노령연금을 10만 원 더 인상하겠다든지 하는 이런 민생을 위한 민생을 위한 공약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네. 둘 다 토시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공약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 공통 공약을 우선 여야 합의로 힘있게 추진하자라고 서로 합의하고 그렇게 제안하고 네.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민생 과제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할 용의가 있다. 네, 네. 다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특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개혁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타협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은 했지만 국회에서는 절대 소수 정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해도 국회의 협력과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인데 당연히 여야의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국민의힘이 먼저 얘기하고 함께 추진하자고 해야 될 처지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할 용의가 있고요. 근데 아직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직 여당으로 태세 전환이 좀 아직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고. 국민의힘의 하기 나름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상임고문 이야기를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계약을 출사표와 함께 선대위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이 고문이 이렇게 2달 만에 초고속 복귀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있었나요? 네, 아마도 이재명 고문 입장에서는 뭐 대선에 패배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쉬면서 충전의 기회를 갖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전통적인 정치 문법에 맞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 당의 사정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지방선거라고 하는 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라서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의 표차가 0.73% 아주 미세한 차이여서 저희 당 지지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일종의 대통령 선거의 연장전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선거의 상황이 정말로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재명 고문과 같은 대중적 지지가 확고한 분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선거 일선에 나서 주셔야 되겠다라고 당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당의 상황을 잘 알았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십자가 같은 일이겠으나 당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서 출마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의 이제 파워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한 평가 그리고 거대 야당으로 전환하는 민주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원내수석 부대표와 관련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